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10억 원의 재산 관리를 주장한 각기 다른 두 아내의 사연, 이상한 오중 추돌 사건, 집요한 법적 분쟁, 가족을 지키려던 새 여자와의 상반된 이야기, 매스컴을 분노하게 만든 우리들의 사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핏줄을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야.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로 여행 가이드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이 사연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엄마 아빠라고 믿고 있던 두 분은 저의 친부모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저도 이 일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생이 된 시점부터 제 부모님이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드신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더 어렵기에 그런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게 불만은 아니었지만 의구심은 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큰아빠와 큰엄마가 키워주셨어요. 줄곧 친부모님이라고 믿으면서 자라왔죠. 게다가 큰아빠와 저의 친아빠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났었기에 저렇게 느낄 만도 했었던 겁니다. 큰엄마와 큰아빠가 저의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야기의 흐름상 편하게 엄마와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아빠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를 하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오시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베테랑이시죠. 제가 어릴 때는 종종 저를 태우시고는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예쁘고 무슨 음식이 맛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는 여행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아빠처럼 다른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실제로 국내 여행 가이드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좋게 봐주는 것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아빠로부터 여행은 그 지역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라는 걸 배웠기에 그런 부분이 제 가이드에도 묻어날 수밖에 없었죠. 미선아, 이거 봐라. 여기는 우리나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곳이야. 다른 지역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지. 저 꽃도 좀 보렴. 우리 미선이처럼 예쁘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하는 가이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죠.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처음 취직한 곳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그 여행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곳이 첫 직장이었던 것이죠. 이제 막 출근한 갓 신입이었던 저희 둘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를 내가며 사랑도 같이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후가 똑같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이 좋아서 만난 거지만 한결같은 모습에 더 신뢰가 가게 된 거죠. 특히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한테도 잘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며 아들처럼 잘했으니까요. 특히 저희 엄마는 선천적으로 빈혈을 앓고 계셨기에 힘든 일은 못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릴 때 제 과자 하나 더 사주시겠다고 집에서라도 꾸준히 부업을 하시곤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도 고사리 손으로 돕겠다고 같이 하곤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가끔 그런 엄마를 도와주곤 한답니다. 엄마, 이제 이것 좀 그만하라니까.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이걸 왜 해? 이제 나도 돈 버니까 내가 용돈 줄게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심심해서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미선이랑 강서방 맛있는 과일이라도 하나 더 사주지. 안 그래? 엄마 눈에는 아직도 제가 아기 같은가 봅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돈도 벌 만큼 벌어서 제가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부업으로 번 돈을 저와 남편에게 쥐어주곤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받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 한쪽 구석이 시큰해오곤 합니다. 엄마가 앓고 있는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몸에 있는 철이 밖으로 나가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여성은 5명 중 1명꼴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니 흔하다곤 하지만 가족으로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깥일을 전혀 하지 못하시니 이렇게라도 본인이 무언가에 도움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답답하다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입원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그 뒤로는 아빠가 바깥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있었죠. 그런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부업을 하며 한 푼씩 모았을 걸 생각하니 그 돈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마음을 아는지 이렇게 엄마에게서 용돈을 받아오는 날에는 항상 저를 위로해주고는 했어요. 장모님이 이렇게라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신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 응? 그래야지 장모님이 더 힘내시지. 장모님이 제일 얼굴 밝을 때가 언젠 줄 알아? 자기한테 용돈 줄 때야.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용돈을 주거나 손잡고 슈퍼에 갈 때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번 달에는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다며 한바구음을 지어 보이시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본인이 쓸 조금의 여유분만 빼고는 온통 저에게 주시곤 했었죠. 저는 이제 다 컸다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는데 남편은 엄마의 행복한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는 제가 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은 부모님의 착한 남편에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나더군요. 아마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가 아닐까 싶네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가이드하는 코스로 한 여자가 연속적으로 예약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제가 하는 코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예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의 그것도 젊은 여자가 연속적으로 같은 가이드 코스를 예약하니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멀뚱멀뚱 제가 설명하는 것만 쳐다보곤 했었죠. 혹시 누구 찾으시는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요 근래 계속 이 코스로만 가이드 예약을 하셔서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간혹 외국인 관광객들끼리도 저희 여행사를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국인이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보았습니다. 아, 제가 사실 어릴 때 집안 사정으로 헤어졌던 친언니가 있는데 가이드님 보고 있으면 꼭 저희 언니가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말도 없이 지켜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릴 때 자신을 정말 잘 챙겨주던 언니와 부모님이 헤어지는 바람에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워낙 안 좋게 헤어지셨어서 그 뒤로는 서로 소식도 모른 채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지나가면서 제가 가이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어릴 때 헤어졌던 언니 생각이 나더랍니다. 물론 성인이 된 모습을 알진 못하지만 언니가 다 컸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어디 여행사인지를 보고 제가 가이드하는 코스를 일부러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더 선명하게 어릴 때 언니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풍기는 분위기부터 웃는 모습까지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제가 가이드하는 코스를 예약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시지도 않았고 동생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 여자의 언니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저희 언니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언니처럼 편하게 연락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서요.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도 외동으로 자랐어서 항상 형제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가 좀 안 생겨서 걱정이 되던 찰나에 이렇게 어리고 귀여운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름은 지연이라면서 편하게 자신을 동생처럼 생각하라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이 적성에 잘 맞을 정도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즐겨하는 편이라 이런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내미니 그 여자는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저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더 동생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진짜 언니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을 때도 걱정은 해주었지만 같이 좋아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생겨? 정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고 인연이라는 것도 모르나 봐. 자기가 좋아하니 나도 괜히 기분이 좋네. 그래도 항상 조심해. 그 뒤로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직 20대라서 그런지 표정이 다양하고 이것저것 할 이야기도 많은 듯 항상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잘 챙겨주시긴 했어도 혼자 자랐기 때문에 학교 말고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와 만나게 되면서 나한테도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답니다. 하지만 이게 훗날 그렇게 큰 사건을 몰고 올 줄은 전혀 몰랐죠. 게다가 이 행복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엄마는 잔뜩 놀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저는 통화를 마치고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한 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숨이 위급한 것까진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큰 사고였는지 많이 다치신 상태로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경위가 이상했습니다. 아빠만 다친 것이 아니라 그날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던 4대 차량의 운전자들도 같이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가장 선발대로 달리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는 차량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거였죠. 그랬기에 뒤에 있던 운전자들은 맨 앞에 있던 운전자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서버리면 어떡하냐느니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비상등이라도 켰어야지 않냐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제가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 쪽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돌면서 멈춘 거라고요. 선발대에 있던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비나 눈이 오던 날도 아니었고 오히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더 의문이 남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도 아닌 5대의 오중추돌 사고였기 때문에 보험사와 경찰들도 총출동한 상태였었죠. 그렇게 첫 번째 차량 운전자의 주장으로 사고 현장까지 샅샅이 조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도로에서 수많은 못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도로가 다른 곳에 비해 조금 한적한 곳이기는 했지만 아빠가 꼭 지나가야 하는 곳 중 하나였거든요. 그랬기에 못이 발견이 되었다고 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결국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못을 발견하고는 실수인지 누군가의 소행인지를 밝혀내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도로 근처에 CCTV가 있었기에 바로 수사에 들어갔죠. 그렇게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빠와 나머지 4대의 차량이 그 도로를 지나간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기에 인적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지나가기 몇십 분 전에 한적한 도로에 어떤 차량이 하나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못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일부러 그런 거라고밖엔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CCTV에 증거가 다 잡혀 있으니 범인을 잡게 된다면 연락드릴게요. 경찰은 그날 사고 현장에 있던 운전자들이 모여있는 병실에서 수사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 못 때문에 가장 처음에 달리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이었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연히 운전자는 당황하게 되었고 그대로 오줌 추돌 사고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차량 운전자의 억울함을 해결이 되었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짓을 하는 걸까 하는 의문도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원한에 의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CCTV를 확인한 운전자 모두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말만 했어요. 심지어 저희를 포함한 운전자 가족들까지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니 의문만 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많이 다치시진 않았어도 타박상과 작은 골절들이 있었기에
한동안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운전은 나만 조심하면 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 정도만 다친 게 어디야. 안 그래도 내가 중간에 졸려서 잠깐 졸음쉼터에서 쉬고 갔어서 선발대가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사실 아빠는 화물트럭 기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시간에는 아빠만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졸음이 너무 쏟아져서 잠시 쉬고 다음 휴게소는 지나치자는 마음으로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 화물트럭을 모는 아빠가 첫 번째로 그 도로를 지나갔더라면 아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가족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 도로의 일부로 못을 뿌린 범인을 잡았다면서요.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의 가족들까지 경찰서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한 남성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자신의 정신과 이력을 어필하며 죄가 없다는 듯 말을 하고 있었죠. 제가 지금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에요. 이거 복용 안 해본 사람은 모를걸요. 저도 모르게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CCTV에 나온 건 저지만 전날에 저는 기억을 못한다고요. 그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 그 약만 먹으면 가끔 저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당신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소리야? 변명도 좀 성의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요새는 무슨 범죄 저질러 놓고 끄덕하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느니 심신미약이라느니 나원 참 어이가 없어서 결국 한 분이 참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족들도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거라면서 절대 봐주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결국 이 사건은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모두 저 사람의 주장은 일방적인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실제로 가해자는 자신의 정신과 방문 이력을 증거로 내밀었어요. 복용하고 있던 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가해자가 복용하고 있던 약은 가끔 자신도 모르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해자 쪽으로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판사님은 남자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렇게 가해자는 정신과 이력으로 큰 처벌 없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찜찜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운전자 가족들도 항소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이거와는 별개로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훗날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히 기분만이 아닌 직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소름이 끼쳤었죠. 저희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저 정신과 이력으로 모든 가해자가 풀려나야 하는 겁니까? 항소 준비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럼 저희 같이 해요. 다른 운전자 가족의 주도하에 저희는 모두 힘을 합쳐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마저도 기각이 되어버렸죠.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재판은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차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아빠가 쉬면서 얻지 못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상도 받지를 못했어요. 엄마와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빠는 못내 아쉬워하셨죠. 워낙 부지런하신 성격이기도 하고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셨기에 본인이 아픈 것도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자꾸 저희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와 제가 위험에 빠질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엄마가 혼자 어디를 가려고 하면 꼭 희한하게 접촉사고라도 났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운 좋게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계속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엄마도 찝찝해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상하게 사고가 자주 났었어요. 저는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신호였기에 핸들을 돌려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반대 차선에서 차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아마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기요,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좌회전 신호인 거 안 보이세요? 그쪽 신호는 빨간불이잖아요. 아니, 뭐 제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도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순간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아유, 되게 뭐라고 하네. 이날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도로 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뭐라 하지 못한 채로 가던 길을 갔지만 찝찝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가이드 코스에서 만난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메시지가 오긴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미처 답장을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언니,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미안해. 그동안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연락하는 걸 깜빡했어. 너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조만간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하는 통화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죠. 지연이는 걱정이 된다면서 병문안을 오고 싶다고 말했지만 엄마 아빠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지연이를 예쁜 동생으로 보는 건 맞지만 굳이 좋지도 않은 병문안을 와서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전화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무언가 전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똑같이 활발하고 귀여운 동생이었지만 아빠의 입원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묘하게 집요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나 다치셨냐, 어떻게 그렇게 오중추돌이 났는데 멀쩡할 수가 있냐 등의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인 줄로만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까지 궁금해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문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더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서 챙겨올 것이 있다는 말에 일이 끝나는 대로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는 걸 알고 계실 텐데도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아봤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목소리셨어요. 미선아, 너 혹시 지연이라는 아이 아니? 너랑 친한 동생이라면서 병문안에 왔는데 내가 요즘에 예민해서 그런가? 정말 너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어서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거야. 엄마에게서 들은 말은 지연이가 병문안을 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연이에게 아빠가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는 건 말했지만 어느 병원이고 몇 호실인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엄마가 놀란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이 맞다고 대답을 해드린 뒤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는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꼭 무슨 일이 저희 가족에게 덮칠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던 거죠. 그런데 이 불안은 단순한 느낌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병실에 도착해서 보니 지연이는 해맑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꼭 제가 아닌 지연이가 그 집 딸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미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는 저를 보며 웃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그렇게 소름이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내가 말했지. 여행 가이드 하면서 만난 동생 있다고. 그 친구가 얘야. 이름은 지연이고. 엄마가 이름만 알고 있었어도 놀라진 않았을 텐데. 아, 부모님 이혼으로 헤어진 언니가 있다던 그 동생. 반가워요. 딸한테 이야기 듣긴 했어요. 병문안도 와주시고 편하게 있다 가세요. 저희 엄마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본 사람치고는 사교성이 좋은 편이십니다. 사람을 좋아하셨기에 더욱더 집에만 있는 걸 갑갑해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지연이에게만큼은 이상하게 선을 그으면서 행동을 하는 거였어요. 이건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였죠. 저는 일단 지연이를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거냐면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당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당당하게 다 방법이 있다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여행사에 언니 스케줄 물어보려고 하는데 요 근래 언니 코스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언니 뒤를 쫓아가다가 알게 됐어요. 언니가 하도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 걱정이 돼서요. 당당한 웃음에 제가 정색을 하자 그제서야 실토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저를 미행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미행을 할 바에는 차라리 퇴근하는 저를 붙잡고 물어봐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언니 입장에서는 제가 이러는 거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걱정도 됐고, 언니가 저 피하는 거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언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저에게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며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이미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대화를 마무리하고는 지연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잠든 아빠 옆에서 무슨 걱정이 많은지 제가 돌아온지도 모르셨죠. 가까이 다가가고 나서야 저를 발견하고는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아마 엄마는 이때부터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혹시 그 지연이라는 아이 부모님은 뵌 적 있니? 이야기 들은 거라도 없어?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말이야. 그 정도로 친하진 않은 거지. 엄마는 생전 물어보지 않는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엄마도 이때 저와 같이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서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병문안을 온 건 나도 몰랐던 일이었다며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더 놀라시는 거였어요. 물론 저에게 들킬까봐 이내 표정을 숨기긴 하셨지만 이미 제 눈에는 보였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엄마는 끝내 별일 아니라며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저에게 염려 섞인 말 한마디를 하셨죠. 너가 그 지연이라는 아이를 예뻐하는 건 알겠다만 내 생각에는 오늘 일도 그렇고 조금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노파심에 하는 말이니 항상 조심해라. 여태 살면서 엄마는 제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엄마가 처음으로 하는 잔소리였던 거예요. 그랬기에 전 이 말이 더 내리에 박혔었죠. 무엇보다 저도 지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점점 안 좋은 느낌이 들다 보니 엄마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연이에게서 전처럼 종종 연락이 오곤 했었지만 제가 조금씩 피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 더 이상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불편해진 마음을 갖고 억지로 좋은 척 만날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와 엄마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던 시기였기에 더 예민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빠가 퇴원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는 본가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여자가 한 명 서 있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누군지 몰라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한 엄마와 아빠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게다가 그 여자도 저희 엄마와 아빠를 발견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름이 끼쳤던 건 저를 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는 거예요. 형님, 아주버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가 사는 게 바빠서 그날 이후로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저희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는 엄마와 아빠에게 형님과 아주버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살가운 척 다가왔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마치 못 볼 걸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너가 미선이니? 이렇게 잘 클 줄 몰랐는데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어쩜 생긴 것부터 풍기는 분위기까지 나를 쏙 빼닮았을까?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무슨 낯짝으로 너가 여기를 찾아오느냔 말이야. 이제 너한테 줄 거 없으니 당장 사라져. 그 여자는 저를 보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면서 자신을 쏙 빼닮았다는 말이 귀에 박혔죠. 그 말에 가만히 있던 엄마는 참지 못하는 듯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생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이날 처음 본 거였죠. 아빠까지 나서서 화를 내셨고 결국 그 여자는 못 이기는 척 다음에 다시 온다는 말을 남긴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대로 병원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죠. 빈혈로 이미 몸이 약해지신 엄마는 결국 며칠 푹 쉬어야 한다는 의사 말에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아빠가 퇴원을 하니 엄마가 다시 입원을 하는 상황이라니 자식인 제 입장에서는 속상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엄마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나서야 집 앞에 찾아온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빠는 그날 집에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앉으라고 하셨죠. 이날 아빠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아마 제가 살면서 들은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너에게 사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사실 우리는 너의 친부모가 아니야. 친부모는 따로 있어. 너에게 나는 큰아빠고 아까 낮에 집 앞으로 찾아온 그 여자가 너의 친모다. 그리고 내 동생인 너의 친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서야 말해서 미안하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남편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 뒤로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엄마 아빠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저의 큰아빠와 큰엄마셨습니다. 큰아빠와 저의 친부는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났다고 해요. 늦둥이로 귀하게 자라오면서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던 중에 저의 친모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모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친부는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저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섰다고 해요. 힘든 일이라도 해야 잊혀질 것 같다면서 그 당시 큰아빠가 하고 계시던 화물 트럭 기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큰아빠는 공부만 하던 동생이라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게라도 아픔을 잊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네요. 게다가 생각보다 일을 잘하기까지 해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것 같다며 좋아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가 싶더니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돈 버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냐면서 너한테 해줄 것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화물 트럭을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친부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고가 꽤 크게 났었기에 트럭조차도 심하게 망가졌었다고 해요. 큰아빠와 큰엄마는 몸이 불편해도 좋으니 사람은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하지만 결국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다고 해요. 큰아빠는 여기까지 말을 마치시고는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을 숨기시는 것 같았는데 더 물을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난 뒤 저는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미 큰아빠에게 듣긴 했지만 다시 얼굴을 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본가 앞에서 뻔뻔스러운 태도와는 달리 이날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너희 큰아빠와 큰엄마에게 들었겠지만 사실 내가 네 친엄마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많이 놀랐겠다. 무슨 말을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자기 자식을 버리고 가는데 사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나요? 어떤 사정이든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이제 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찾아온 건데요? 친모는 저에게 자기가 저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저를 버린 게 아니랍니다. 그때 사정이 어려운데 친부가 일할 생각 없이 매일 술만 마셔서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떠나 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큰아빠께서 해주신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자기는 이미 그 집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자신이 데리고 가서 키우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큰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네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갓난아이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단호한 제 태도에 친모는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돈이라도 벌어야 너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그냥 무작정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났던 거야.
저에게 아직 자식은 없지만 큰아빠와 큰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알았기에 저 말이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하지만 큰아빠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렇게 미웠던 존재였는데 그래도 핏줄이라고 제 앞에서 울면서 말을 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인 저를 두고 그렇게 떠난 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친모 앞에서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뒤로 저는 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어요. 이 시기에는 너무 예민해져서 남편에게 짜증과 화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 힘들면 일이라도 잠시 쉬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 집안일이나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응? 그러다 자기 쓰러질까봐 걱정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잡생각만 더 날 것 같아서 일이라도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친모를 만나고 난 뒤로는 생각도 복잡해져서 큰엄마 병문안도 잘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하는 제 앞에 자꾸 친모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놓고 가곤 했죠. 아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저와의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와 조금 가까워졌다고 느꼈는지 하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를 찾아오고 싶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법정 공방까지 하느라 돈을 많이 썼다면서요. 이 시기에 저는 이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기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제 남편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여행사에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혹시 나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 거야? 나 요즘 잘 극복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둘러댔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이 친장모님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친모가 남편에게도 접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 내용은 친모가 남편에게 자신이 저의 친엄마이니 장모님이라고 부르라며 친근하게 접근했다가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심성이 착한 남편은 그걸 곧이곧대로 친장모님이라고 저장을 해두었던 거죠. 이미 소액으로 여러 차례 돈을 해줬었나 봐요. 저는 당장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눈앞에도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죠. 제 소리에 놀라 나온 남편은 상황 파악을 하고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미안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앞으로 이 여자 연락 받지도 말고 요구해주는 거 들어주지도 마. 그런데 이 일이 결국 큰엄마와 큰아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모가 자신에게만 돈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저를 위해서 참았던 건데 저까지 괴롭히는 걸 알게 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워서 아빠의 연락도 피한 채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엄마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병원으로 오라면서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큰엄마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이미 우리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건 들었을 거 안다. 그리고 너가 요즘에 그런 사실과 친모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도 알고 너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내가 다 사실대로 말해줄게. 나도 너 힘들어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다. 사실 진짜 이야기는 친부가 돌아가신 뒤부터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빠는 이미 자신들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큰 충격을 받을 걸 알았기에 그 뒷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친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게 되자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해요. 친부가 그렇게 사망을 하고 장례식을 다 치른 후에 대뜸 도망갔던 친모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 배우자의 자격이 있으니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대요. 친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거였기 때문에 제 친부모님은 이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친부 이름으로 사망보험이 들어져 있었는데 사망을 하면서 상속 최우선 순위자로 되어 있던 친모가
보험금을 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큰아빠와 큰엄마는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아이까지 두고 도망가 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사망보험금을 달라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이라 제가 받겠다는데 그게 뭐 문제예요? 어차피 법적으로 해도 이 돈은 제 돈이에요. 이런 식이면 이 아이까지 제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키우든지 제 마음대로 할까요? 나중에는 저를 가지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큰아빠와 큰엄마는 사망보험금을 친모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네요. 단 친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24평 아파트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대출금 잔액도 남았고 무엇보다 제가 크면 거주할 공간이라 강하게 나가셨던 거죠. 대출금은 큰아빠가 부을 테니 그냥 두라면서요. 친모는 처음에 그 아파트까지 자기 거라고 우겼다가 대출금 잔액을 확인하고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분노한 큰아빠가 그런 법대로 하자며 대화를 거부하니 당장 현금으로 가질 수 있는 사망보험금만 받아갔던 거죠. 이미 친부가 사망한 후부터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해요. 어차피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없는 상태였기에 저라도 걱정 없이 반듯하게 키우고 싶으셨답니다. 그랬기에 친모의 저런 협박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미 친부가 사망한 상태였기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큰아빠 밑으로 옮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 이후로는 다시는 친부나 저와 관련된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기로 각서까지 쓰고 받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친모의 만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배우자가 사망했기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에다가 제가 법적으로는 자신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던 친모는 그걸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친부의 유족연금까지 탐을 냈다고 해요. 돌이켜보면 유족연금은 부수적인 거고 그때 못 받은 아파트를 넘보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비해 시세가 4배나 올라 7억 언저리로 평가받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친부모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났었고 친모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저를 낳았던 거죠. 친부가 사망할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친모는 틈만 나면 큰아빠와 큰엄마를 찾아와서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각서는 각서고 내가 배우자이니 최우선 순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는 것이 맞다면서요. 최우선 순위자로 따지면 친모가 맞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에 수급권 자격이 박탈이 된 상태였죠. 내가 엄연히 배우자였고 그 인간 뒷바라지한 것도 난데 당연히 이건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린 것이 이거 쓸 데가 어딨다고 얘 앞으로 해놓느냐고. 이미 친부의 사망보험금까지 가져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놓고서는 뻔뻔하게 유족연금까지 탐을 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수급 자격이 박탈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이건 그때 너 앞으로 들어오는 유족연금을 모아둔 거야. 너가 필요할 때 주고 싶었는데 매번 너는 너가 알아서 한다면서 거절해서 줄 기회가 없었지. 그리고 이 통장은 네 엄마랑 내가 틈틈이 너 키우면서 모아두었던 거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꼭 큰돈 쓸 날이 생기게 되거든. 큰엄마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듣고 있던 저에게 큰아빠는 통장 2개를 내미셨습니다. 하나는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모아놓은 통장이었고 하나는 큰엄마와 큰아빠가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모아두셨던 통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에도 계속 모으고 계신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갈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저 혼자서 하고 싶다며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내서 돈을 마련했거든요. 그냥 항상 힘들게 일만 하셨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어서 더 그랬어요. 그런데 큰아빠와 큰엄마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서운하셨다고 해요. 조금 기대도 좋을 법한데 매번 저 혼자서만 하려고 하니 혹시 자기들이 친부모가 아닌 걸 제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느끼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큰엄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동안 잠깐이라도 친모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어차피 친모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모든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큰아빠와 큰엄마라는 걸 알게 된 것만 해도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속이 상했던 건 큰엄마의 상태가 호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큰엄마가 앓고 있는 철결핍성 빈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1년에 약 15억 명이나 진단을 받은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5만 4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해요. 예전에 큰엄마가 하도 빈혈로 고생을 했기에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문득 그 5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될까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병원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큰엄마 병간호에 힘을 썼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뭐 이렇게 매일같이 와. 나 진짜 괜찮다니까. 엄마 씩씩한 거 몰라? 그니까 무리하지 말고 너 몸부터 챙겨. 자연스럽게 본인은 엄마라고 칭하는 큰엄마를 보고 있자니 괜시리 마음 한쪽 구석이 시큰해져 왔습니다.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간호한 뒤로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하지만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큰아빠가 또 접촉사고가 나게 된 겁니다. 워낙에 베테랑이셔서 그동안 큰 사고 한 번 없이 일을 하셨기에 사고 소식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번에 있던 일은 정신병력이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랐던 거예요. 실제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바람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큰아빠가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해서 봉변은 면했기에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기에 충돌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대로 경찰서로 향했다고 해요. 큰엄마도 소식을 듣더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셔서 저희는 다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겁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 몰라요? 이 차가 지금 얼마짜린데 이렇게 사고를 내느냔 말이야. 상대방 운전자는 경찰서 안에서도 큰아빠를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딘가 낯이 익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번에 오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었던 못을 뿌린 남자였어요. 큰아빠도 긴가민가 눈빛으로 남자를 보고 있었죠. 큰아빠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번과 스타일을 완전 다르게 했기에 자칫하면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저는 아무리 스타일이 바뀌었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아저씨, 저번에 도로 위에 못 뿌린 그 사람이죠? 제가 사람 보는 게 일인 직업이라 눈썰미 하나는 정말 좋거든요. 이 사람 제대로 조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오중 추돌 사고 낸 그 사람이에요. 저는 경찰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하던 찰나였기에 아직 제대로 된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였죠. 경찰은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더니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따님분 말이 맞네요. 이 사람 그때 도로 위 못 뿌린 그 사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네요. 이미 그 시점에서는 보험사에서도 블랙박스 판결이 끝났기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죠. 큰아빠 트럭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저 남자가 일부러 부딪히려고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었죠. 그랬기에 차값이 얼마인 줄 아냐며 당당하게 떠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말한 다른 범죄가 바로 이와 연관이 되어 있었죠. 직업은 대리운전인데 일을 안 할 때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거였죠. 이미 그런 범죄로 3억 상당의 보험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타겟은 큰아빠였던 거예요. 하지만 큰아빠가 기지를 발휘해서 큰 사고는 피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주변의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고의성 사고라는 것까지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남자는 그렇게 갈취한 돈으로 또 다른 외제차를 사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합의금을 뜯어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이 사람의 배우자였어요. 경찰서로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의 아내와 딸이 왔는데 그 두 사람 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자의 아내는 저의 친모였고 딸은 지연이었죠. 그 두 사람은 저희 가족을 보고 놀라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게 내가 잘하라고 했지.
그거 하나를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니, 매번 내는 사고를 왜 이번에는 실수한 거야? 아이고, 속 터져. 아빠, 내가 그렇게 밑밥을 깔아놨으면 잘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걸 실수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한패였던 겁니다. 지연이는 친모와 재혼남 사이의 딸이었는데 제가 자신의 엄마의 친딸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을 했던 거였어요. 친모가 유족연금 때문에 큰아빠와 큰엄마를 찾아왔을 시기에 이 돈은 제 몫이라며 절대 손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성인이 되면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본인도 딸을 낳고 살아가다가 친부의 사망보험금으로 타간 돈도 다 떨어지게 되자 문득 유족연금과 그 아파트가 생각났던 거예요. 나중엔 연금보단 9억 아파트가 탐이 나서 법적 분쟁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독한 짓을 꾀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재훈남과 지연이에게 말을 하고는 계획을 짰던 겁니다. 예전에는 본인 혼자여서 그냥 물러섰지만 셋이서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저희의 돈과 재산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연이한테도 제가 완전히 넘어가질 않고 침몰하고 나타나서 하소연을 해도 먹히질 않으니 기어이는 저와 가족들을 없애고서라도 돈을 타려고 했었던 겁니다. 본인 생각에 저는 법적으로 아직 자신의 자식이었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친모가 큰아빠와 큰엄마를 찾아와서 괴롭힐 때마다 돈을 줄 테니 저만은 포기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매정하게 돌아섰다고 해요. 제가 본인 자식으로 있어야지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는 걸 이 여자는 안 거죠. 큰엄마는 자신들도 모자라서 저까지 건드렸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한 채로 친모에게 다가가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인간이라면 네가 이렇게 못하지. 애미가 돼서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자식을 빌미로 이런 파렴치한 일까지 벌려? 친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큰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야.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고. 키워주면 다야? 애초부터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대체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내 돈 내놔. 그 말을 들은 큰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는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차마 여자를 때리지는 못하셔서 그대로 분을 삭히느라 입술만 꽉 깨무셨죠. 무엇보다 저 세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부터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에 담겨있던 대화 내용까지 다 살펴본 결과 정말 저희 가족들을 해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고만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로까지 보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게다가 도로에 못을 뿌렸을 때 정신과 이력이 있다는 사실로 풀려나게 되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다 연기였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미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정신과를 찾아가서 연기라면서 진단서를 받고 약을 타왔던 거예요. 물론 그 약을 제대로 복용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재판에서는 당연히 증거물을 근거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남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달려가서 친모와 지연이에게 불사다구를 날렸죠.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나한테 엄마는 하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이상 우리한테 접근하면 나도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결국 재혼남은 명백한 범죄로 벌을 받게 되었고 친모와 지연이도 가담한 죄로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친모는 남편과 큰엄마를 협박한 죄까지 추가가 되었기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게다가 당시 어렸던 저를 고려해 각서상으로 상속분배가 된 점이 일부 인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상속 결격 사유인 재산범죄로 인한 요소로 그들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에겐 돈 대신 철장이란 깜짝 선물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친부모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에게 친부모님은 단 2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친부의 산소에는 찾아가고는 한답니다. 아빠, 저 아빠 없이도 부모님이 예쁘게 잘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우리 아주 나중에 만나요. 그때 저 알아봐 주실 거죠? 제가 친부의 산소에 찾아갈 때면 큰엄마는 항상 꼬깃하게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손에 쥐어주시곤 합니다.
이걸로 가다가 너 좋아하는 과자도 사 먹고 예쁜 꽃도 사가. 그래야지 아빠가 좋아하시지. 아니, 아빠는 여기 있는데 무슨 아빠가 좋아한다는 거야? 올 때 아빠 막걸리도 한 병 부탁해. 요즘에는 이렇게 장난을 치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 해결이 되어서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어요. 평생 저희 엄마 아빠와 남편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